스카이어 슬프타임즈 2023년 10월 17일자 기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대공황 도래로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전 사라질 위기에 야마자키 양세라는 사람이 JB 프레스에서 장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전후 최대의 경제 위기의 입구에 있다. 터널 입구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번워지는 미국 주식 대폭락에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타격은 거품 붕괴, 리먼 쇼크의 류가 아니다. 경제 대국 할 수 있는지도 급격히 초몰락 국가가 될지의 갈림길에 있다. 일본의 심각한 것은 금융 거대 재난 방지 조치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국부의 상실이다. 일본의 국부가 상실될 위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고문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쓴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 419조 엔, 32년 연속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사상 최대 금융 경제 재난에 대해서는 원래 가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대책도 존재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실패의 본질은 서기 869년의 정관 지진, 즉 천년에 한 번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주식 대폭락에서 비롯된 21세기 기형 대공황은 100년에 한 번의 거대 금융 경제 재난이다. 전의 대공황에서 100년 가까이 지난 슬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1929년부터 세계 대공황이 팍스 브리타니카, 즉 서구 세계 식민지 시대의 세계 시스템의 붕괴가 그 근저에 있었던 것처럼 팍스 아메리카, 즉 미국의 세계 1극 지배를 전제한 현재의 세계 시스템이 이미 한계를 맞아 붕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21세기형 대공황에 일어날 수 있는 근저에 있다. 미국 주식 대폭락에서 대공황은 실시간으로 해일 이상의 속도로 일본에 전해진다. 최근 운용 자산액이 219조 엔으로 세계 최대의 연금기관인 GPIF, 연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이며 GPIF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후생노동성은 국민에게 맡아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후생연금 더하기 국민연금. GPIF는 세계 제1의 대외 순자산 대국 일본 국부와 국력의 중심으로 해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일본의 이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그걸 공적연금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일본의 국부다. 평시 운영체제에서 유사증응체제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산운용의 기본적인 정책은 우선 후생 노동성이 책정하고 기본 포트폴리오 등의 경영계획을 GPIF의 경영위원회가 결정한다.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연금 운영 목표,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목임금 상승률 더하기 연 1.1%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국회 심의와 의결 등 민주주의 과정 속에서 승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 운용 목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기본 포트폴리오를 5년에 한 번 책정하고 있다. 기본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이론에서 각 자산 등급의 리턴과 위험을 사용한
2팩터 모델의 유효 프론티어를 기본으로 연금 재정, 저출산, 고령화 등의 거시 변수를 제한 조건으로 입력하고 기본 폴리오가 도출된다. 이런 것은 전혀 제가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일반 사람도 그럴 것 같은데 아마 그 보험과 관련된 용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문가들이 역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전후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중 경제 동맹으로 동맹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넘어선 세계화로 무너졌기 때문이며 단순히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기 때문은 아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중 그 전쟁이지만은 일본이 또 견제되기 위해서 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계의 공장을 미국이 그 중국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죠. 그래서 이 미중 경제 동맹으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세계화였고 그 세계화 때문에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국채 100% 운영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리스크 100%다. 이 리스크 위험이 높은 거다. 국채만 가지고 100% 운영하면은 안 된다. 그 연금 기금을 가지고 일본의 국채를 사가지고는 그거는 100% 리스크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관해서 주식 자산과 외국 자산의 비중을 늘려왔던 것이다. 그것이 현재 127조 엔에 이르는 거대한 누적 수익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까 그 전체 그 기금액이 413조인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국채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주식 자산과 외국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주식 평가가 세계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아니면 정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상승한 미국 주식과 현재 미국 주식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제 해석 수준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가 급상승한 세계 최대의 쌍둥이 적자국. 이게 이제 미국 얘기인데 통화 미국 달러 환율이라는 두 개의 거품에 힘입어 있다. 하지만 그 행운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요 위에 거를 읽어보면은 리먼 쇼크 당시에는 존재했던 세계와 그 근처에 있는 미국과 세계가 입장이나 체제를 넘어 협력하고 리먼 쇼크가 세계 대공황이 되는 것을 막은 전후 세계의 팍스 아메리카라는 세계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그 리먼 쇼크를 넘겼는데 세계화라는 거로 그런데 그 결과는 팍스 아메리카는 이제 세계 시스템이 붕괴된 거 아니냐라고 진단을 하고 있네요. 지금 GPIF는 가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 assump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미 붕괴하고 있다. 엄청난 수익과 보수를 구가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에 99%의 국민의 분노를 사고 그 분노가 2016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낳았던 것 아니냐. 인플레이션은 고금리를 불러오고 고금리는 위험자산의 대폭락을 불러오고 위험자산의 대폭락이 되면은 불황이라는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다. 이걸로 충분조건이라는 논리로 다시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해를 스스로 하기 위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고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고금리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위험자산의 대폭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에 위험자산의 대폭락이 이루어진다면 불황이라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30년 전 미국의 실패가 2022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시화됐다. 야, 여기까지 연계돼서 논리가 전개가 되네. 미국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패전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낙관일 뿐이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가정해야 한다. 전략적 에셋, 얼로케이션, 전략 자산의 배부, 에는 부작용도 크다. 전략 에셋 얼로케이션 전문팀을 시급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 전략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어디에 얼만큼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TF팀 같은 전문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네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매도는 어렵다. 참 새로운 개념의 얘기를 제가 배웁니다. 정말 일의 본질을 잘 아는 정예를 모은 태스크포스를 시급히 조직하고 후생 노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그때에는 부처의 이익 다툼, 당파 싸움은 언금이다. 요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 지금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던 얘기인데 한국의 경우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고 일본도 후생성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이 전략자산 얼로케이션은 전문팀까지 만들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그 기금운용본부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허냐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기획재정부는 엘리트들이 많이 돼 있는 데고 문정권 때 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힘들었다. 그리고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는 애들이 무식한 그런 이런 방면에 음, 이제 금융 전문가들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을 이게 우리나라도 세계 몇 대 기금이 됐다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공무원 수준 또는 그 수장이 진짜 엘리트가 아닌 그런 사람이 운영해가지고 한국의 이 기금운용본부 앞날이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이것은 이제 그 리먼 쇼크 발생 직전에 벚꽃이 핀 FRB. FRB란 거는 저는 그냥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그냥 인식을 합니다. 이게 벚꽃은 일본이 그 원조인데 벚꽃이란 게 만개해가지고 바로 망하는 걸 망한다기보다도 금방 져버리죠. 그런 상징적인 사진을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 정치 양극화가 도를 넘었다. 박수찬 기자 조선일보. 대통령은 낮추고 포용해야. 얘가 제가 물음표를 제가 스스로 붙였습니다. 정신 차릴 기회 준 국민에게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양극화가 도를 넘었다. 근데 저는 양극화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우리 사회의 원로 및 전문가 등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발언과 쓴소리, 비판은 필요한 겁니다. 연재를 할 계획이랍니다. 조선일보에서. 근데 저는 원로들하고 얘기하는 거 저는 글쎄 옳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원로들이 그렇게 니들이 잘났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 거죠. 타협과 대안 없이 마주 달리는 정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정치 쪽에서는 타협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쪽에서는 타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항상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언젠가는 다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맨날 타협해라 타협해라. 그리고 뭐 정치 양극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타협하면은 그게 해결책인지 아닙니다. 끊임없이 터질 겁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야당 역시 변화의 혁신 없이 정권 심판론과 반사 이익에만 기댈 경우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울어진 거 현재는 그 보수가 그 정권을 잡았다고 보통 인식들을 하죠. 그러면은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쭈글통된 거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통령 쪽은 정권을 해서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엮기가 들려지겠습니까? 그 현재 상태 비율 둘 중에 하나가 교대적으로 발생 원인은 정치의 저질화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송상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하고 그 원로신데 윤석열 대통령 지도교수였다.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지켜봐 왔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 ICC 초대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지냈다. 대단한 엘리트시네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한 거죠. 극단화보다 심각한 것이 정치의 저질하다. 국회의원 당선되면 월급 대신 출석 수당을 주고 보좌관 9명 대신 연구보조원 한둘 붙이면 드리면 된다. 이런 거는 맞는 얘기예요. 대통령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여당이라고 돼 있고 좀 여당 대표가 김기현 씨가 좀 약하게 보이죠. 일반 국민은 생업에 바쁘다. 그래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근거를 제공해야 될 언론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도 언론 놈들도 가짜 뉴스를 우리나라는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 언론을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짜 뉴스까지 휘젓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던 건가? 그래서 자, 국회는 민주당이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칭 진보인데 진짜 진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진보라는 얘기를 또 붙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고 보수는 또 그 국회에서 희마리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상태 가지고는 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타협은 해결책이 아니더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제 생각을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면 대통령이 실형보다는 이념을 너무 세웠다는 의견도 있다. 아니 질문을 인터뷰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철진한 이념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좌파 정부는 상대를 제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파는 폐쇄적이고 휴머니즘이 없었다고 했다. 좌파는 사회주의 같은 교조적 생각에서 못 벗어났다. 그에 비해 우파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휴머니즘이 없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 이런 오르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인터뷰 한 장소는 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분이 유니세프에서 무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유니세프가 유엔 유니세프는 93년에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한국 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실은 민간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외교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후원해달라고 또 좋은 뜻 한다고 해서 무려 그 광고 방송을 하고 연예인들까지 뭐 봉사정신으로 해서 하는데 아주 지겨워 미치겠어요.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 이 후원해달라는 그런 방송이. 이거 이 민주당 정권 때 뭔가 이 윤명희 같은 애, 그 위안부 파리 같은 애, 뭐 이런 애들하고 유니세프하고 틀릴 게 뭐 있냐? 저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 학생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시라고 했는데 참 읽어보면은 아이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시지 뭘 인터뷰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노인네 당신 교수는 직접 정치를 해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은 그런 자리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도덕군자가 되면 한국 정치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덕군자 같은 말씀은 공허한 소리로 들립니다. 제한테는. 지금 우린 지금 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정적을 제거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체성이야 바보야. 아까 그 정체성의 일원으로 본다는 것은 일견 옳은 얘기입니다. 이게 총선 전략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뭐 민생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 내년 총선에 대해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전 세계가 그이 저성장 구조 속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옛날처럼 뭐 경제가 어떻고 포퓰리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서 민주당 아새끼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쟁취해가지고 지금 그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어차피 힘든 거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게 한국의 정체성이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시라. 요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 양극화가 되는데 자 왼쪽으로 확실히 가라. 중간에 있지 말고 그리고 확실히 우측으로 확실히 가라. 이래야 그 다음에 엮기를 들 수 있지. 지금 아까 앞면에서 같이 기울어진 엮기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좌파라는 게 이게 빨갱이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게 어떤 그 공동체주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파는 그 자유 개인주의를 좀 중시하는 거 이것이 공존을 할 때 건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양극단 하시라 이거예요. 양극단 하는데 상대방 이게 같이 이게 이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죠. 파이프로 연결이 안 된 극자도 이 빨갱이 국가 되는 거고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된 우파도 이거 잘못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통하게 되려 그러면 양쪽의 힘이 어느 정도 견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국가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국가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상징적인 표현을 해보게 되네요. 이 글을 편집하면서.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16일 오전 9시부터 가자 남북 휴전 합의 해서 쭉 읽어봤는데 합의가 아니고 그 가자 지구에 살던 그 미국인 등을 우선적으로 이집트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난민은 아닌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시 휴전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여기에서 가자 이집트 국경 통행 재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이제 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이집트는 또 못 넘어가게 하면은 그 북쪽을 가자지구 북쪽을 그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첨단 무기도 안 통한다. 지상전 최대 복병 500km 가자 땅굴. 조성호 기자 조선일보. 역대 두 번 있었던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에서도 양측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쭉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을 거다. 이 지상군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ES 공시 의무화 2026년 이후로 연기. 김동필 기자 SBS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환경 사회 책임 지배구조 ESG 공시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이 환경도 어려운데 소셜, 이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그 지배구조 이런 것까지 다 공시를 하려면은 완전 빨가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ES 공시 도입 이런 걸 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화려한 거 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ESG 공시도 믿을 수 있는 신뢰적인 데이터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회계 투명성부터 좀 강조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좀 했어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 공연불 같이 될 것 같은 기분 같은 느낌 이런 거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런 뭐 얘기 중에서 우리나라 뭐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미국 등 주요국의 ES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미국도 지금 뭐 미국 기업들이 정항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학습을 했어요.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거기에 이제 S1, S2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S1은 일반론이고 S2가 산업별로 규정하는 그 배출 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시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S2를 지킬 수 있는 또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측정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국내에 그렇게 그런 전문 인력을 해가지고 공시 헌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죠. 남는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요구하는 그 ESG 기준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도 현재 공식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글로벌 금융 세력이 힘이 약화되지 않는 한은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환경 보호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회적 책임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지배 구조도 건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 이자 부채를 빌리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다면야 이거 안 지키겠다. 그렇게 해도 그만인데 아마 많은 기업들이 금융자본의 돈을 빌려 쓰지 않고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감사하면서도 일본 자유대의 한계에 대한 견해 댓글. 일본 시사통신에 그 한국에 감사한다 하는 댓글들이 왔는데 네 가지 위에 그 위로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그 조회수가 좋아요 누른 게 많은 거 상당히 일본에서도 그 야후 재팬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게 많네요. 이게 이제 뭐 국문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도 자건 한국에 감사하면서도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유대의 한계 때문에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의 고육지책, 중공장소 다른 회사 슈퍼카 생산 이렇게 했는데 쭉 읽어보니까 어차피 지금 중국 공장 철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철수하기 전에 매각하기 전에 뭐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크폭스를 좀뭐 생산하겠다. 일시에 현재 생산 중단하기도 그렇고 직원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 또 뭐 그렇고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 뭐 정리를 했고 베이징 현대는 정리했고 충칭과 창저우 공장의 매각을 현재 또 시도하고 있는 중에 그 매각이 아마 그 중국에서 만약 인수한다고 그런다면은 아주 헐값에 그냥 사버릴라 아예 공짜로 달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좋은 가격을 받고서 이제 철수하려 그러면은 에, 그
그러니까 중국은 이 공산주의니까 토지 사용권 같은 거에서 어, 베이징 현대가 거의 6,825억 원 이런 것을 투자해서 했던 건데 이 돈을 다 날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베이징 현대 베이징 상공장 요거 로봇들이 자동 생산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낸드 프레시 메모리 칩 수출이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샘킴 블룸버그 어, 16일 월요일자인데요. 지금 월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블룸버그처럼 이렇게 뭐 3분기 실적이 어떻다 전년보다 무슨 뭐 녹아났다 이런 있다 있고 하지 말고 적어도 작년도 3분기에 얼마 했는데 올해 3분기 누적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기별로 지금 그 정도 지금 9월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주황색이 랜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디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이 이제 오버롤 메모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랜드가 지금 저 9월 달쯤에서 지금 많이 이제 이 수출이 다시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전기차 자국 우선주의 전 세계로 확산 중국산 견제 목적. 고성민 기자 조선 비지에서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카마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현황에서 중국이 정부 부정으로 너무 싸격을 후려쳐가지고 세계에 전기차를 내보내니까 유럽연합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테슬라나 BMW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종도 포함시킬 거다. 그래서 여러 나라 예가 있는데 프랑스 개편안은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서 차등 지급한다 이런 게 있고 보조금을 일본은 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배터리 반도체 생산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을 추진 중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제도를 일본에서도 할 계획이다. 거기다가 중국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기업들에게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이 같은 견제에 맞불을 현재 놓고 있다. 향후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는 중국의 부품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읽고 보니까 그러면 한국은 뭐야? 지금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에, 국내 완성차 업체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수출도 하는데 아마 중국에도 납품하는 게 많았을 텐데 이런 거 하면서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항공 얘기는 왜 없지? 이게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이니까 왜 우리 얘기는 없냐 이게요. 난 이런 보도 자세가 우리는 나라는 어쩌지? 중국산 저기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는 지금 중국산 전기 자동차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난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그런 것도 좀 이 고성민 기자 이 사람 조금 좀 수준 높은 기자가 되려면은 모빌리티 카마한테 물어가지고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물어보면 어디 덧납니까? 참 궁금하네요. 꼭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 어떠냐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궁금증만 일어나게 하고 이게 BYD, 비아디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뮌헨 전시장에서 했는데 이게 엄청 중국에서 정부 보조받고 싸게 그냥 물량 공세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 당연히 저항이 일어나죠. 자,
세계화라는 거 이제 물 건너갔어요.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시작되면서 또 그만큼 세계화를 주장을 못하는 데는 미국의 세계 패권이 그렇게 이제 세지 않다는 것을 하고 여러 세계 각지에서 분쟁들이 발생하는 것은 세계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미국 형화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 맨 앞에 소개했던 미국의 그 대공황 이런 거를 우려하는 일본의 어떤 전문가가 그런 글도 기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게 루즈벨트의 무슨 뭐 뉴딜 정책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그 좀 곰곰이 다시 생각하면은 2차 세계대전으로 그 공황을 벗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미국이 공황이 또 올 것 같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역사는 반복되지만 변조될 뿐이다. 그렇다면은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가능성 있다. 라고 얘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 확산 우려 고조, 바이든, 이스라엘 요르단 행, 매트리 콜린 롱, 에이모 매드하니 AP 통신에서 3명의 기자가 연서해 가지고 작성된 글인데 이거를 뭐 제가 다 일일이 읽은 시간은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쭉 읽어보니까 자관 이 블링컨이 미리 2번씩이나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한 이유가 바이든이 가기 전에 이제 뭐 여권을 해놓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진행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바이든은 그 이집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총리하고도 그다음에 독일 총리하고도 통화를 가기 전에 했다. 이집트 바로 그 가자지구 바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이라크도 또 좀 이라크는 당신네들 뭐 내 생각엔 그런 거죠. 내가 가는데 당신네들 거기 그 신경 쓰지 마. 거기 뭐 이런 뜻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집트 관영 언론은 이 이스라엘이 정당 방위권을 넘어 집단 처벌로 변질됐다고 지적을 또 했다는 거 소개를 하고요. 이란 외무장관은 지상 공격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경우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또 경고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란은 가자지구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의 주요 재정 후원국인 거가 확실한 것 같다. 호세인 아미라브 돌리안의 발언은 이란의 고조되는 수사 양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 양상.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통용되는 용어는 그 말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거로 좀 이해가 됩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비 대변인은 이번 그 이란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하면서 자꾸 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이번 그 하마스에는 이란의 배후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브링컨 장관도 뭐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을 쭉 중동을 횡단해서 해왔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엉아를 보내가지고 좀 잘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으며 그와 동시에 주로 가자 지구의 230만 인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우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아,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하면서 그 항공모함을 지중해 두 대, 항공모함 두 대가 이미 가 있죠. 가자지구 230만을 인도적 우려를 한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역지사지 해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어, 감기가 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꾸 저도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 견딜만 합니다. 약도 안 먹고 견디고 있는데 이 면역력을 키우려고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는 좋은 뜻으로 얘기할 거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완전 그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번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해를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대전 뭐 완전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거를 무마해야 될 책임도 미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구 영국 애들이 더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데 나몰라라고 도망갔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나라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갑자기 하마스처럼 북한한테 그 뭐 서울까지는 직접 그 공격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경기 북부 문산이라든지 또 뭐 그런 데까지 어떤 그런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도 그 가만히 있겠냐 이게요. 가만히 있겠냐 이게요. 이때도 하고 쳐 들어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 기념이나 뭐 이런 발언하는 거를 하면은 이 뒷면에 이런 걸 보면은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말끔하지가 않죠. 이런 거 와서 뭐 서로 그 의견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취재 기자 뭐 이런 걸 하니까 이런 거는 뭐 항상 평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눈에 띄네요. 급히 만들었으니까 미리 오랫동안 된 게 아니고 급하게, 이게 보통 이제 합판 같은 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카페트 같은 거를 쫙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아주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블링컨이 날아간 이유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 하마스식 대남 공격 가능성 증거로 나온 방 122 포탄, 이금평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했는데, 북한이 하마스와 유사한 공격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상황 평가 결과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와 전술 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은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사용한 F7으로 불리는 대전차 로켓포는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122mm 방사포탄도 북한 연루선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글로 방 120이라고 표기된 점이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하마스의 이번 기습은 북한이 강조해온 전술 교리와 유사한 점이 상당하다고도 군 당국은 분석했다. 휴일 새벽 기습 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로켓 방어 체제 아이언돔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각종 감시, 통신, 사격 통제 체제 파괴 후 침투 등의 양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번에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온 애들을 보면은 목재동으로 제작한 데다가 저속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 탐지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전자 무기나 전자 방어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신석기 시대의 무기 같은 거로
침투하면은 알아볼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마스 입장에서 200여 발의 타격 성공을 노리고 방공 시스템의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공세를 벌인 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 당국은 우리가 그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계자는 동부의 경우 산악형이 많아 차폐 지역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군단급 UAV를 비행금지구역 아래에서 운영하다 보니 도발 가능성을 들여다보는데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그 75주년 지난 2월 8일 건군절 북한에서 뭔가 그 특수부대 애들이 얼음을 주먹으로 깨는 장면을 찍어서 소개한 건데요. 이런 그 특수부대 애들이 이 훈련받은 애들이 어떤 그 일개 지역을 공격하는 급격히 침투해서 공격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전략자산 B-52H 폭격기 국내 공군기지 첫 착륙. 박수창 기자 세계일보. 미군 폭격기 B-52H가 17일 국내 공군기지에 처음 착륙했다. B-52H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축하 비행에 참여한 뒤에 청주 공군기지로 이동 착륙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루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날아왔다. 이게 그 먼 거리로 오는데 거기서 아마 하와이까지 왔다가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직접 올까요? 오키나와까지 갔다가 어떻게 오는 건지 항속거리가 엄청 긴 것 같습니다. 이 폭격기로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북한 애들한테 까불지 마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청주 공군기지에 내려앉은 그 폭격기이고요. 공군이 제공한 우리나라 그 전투기들이 보호 비행을 하면서 폭격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찍은 것 같습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한 23일까지 전시회가 열려서 우리나라 그 방산 분수물자 팔아먹인 전시회 때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날라왔는데 그런 거 핑계도 대면서 또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직접 착륙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착륙했다가 뜨면은 바로 평양이죠. 한미일 삼국 통신 한라인 설치 북중 갈등 속에 이게 한미 저기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 한미일 동맹 체제에 가깝게 간다 했기를 위해서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한미일 삼국 통신 한라인 설치가 완료됐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오늘자 발언을 한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처하는 데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 한라인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은 양손이 아니고 그 한쪽 손에 5개 손가락이 있고 한쪽 손에 또 5손가락이 있는데 전 세계 1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군데 그 분쟁이 터진다 그래도 미국은 10군데 다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냐 아니면은 어디는 포기하고 어디는 할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대만 유사나 오키나와 또는 한반도 이런 세 군데가 저는 위험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동아시아 쪽에서 그 한반도나 이 대만 이런 사태 등은 5개의 손가락에서 그 엄지 정도에 들어가겠죠. 엄지 그 중요한 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